다음은 제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및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제주시의회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오늘은 제주 4.3의 75주년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주의 유족들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께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총리님 우선 오늘 일정이 많으신데 제주 4.3 추념식에 직접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네. 다만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 유족들도 직접 대통령의 위로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4.3 추념식에 참석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대통령께서 아마 일정만 되시면 좀 상당히 가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결국 가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리를 보내면서 그 대신에 본인이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 해서 오늘 그 추념사를 대독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에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으셨습니까? 공개된 일정은 없어서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 해서 여쭙니다. 네, 하여튼 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해외 순방 준비 등으로 시간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해외 순방 준비 중요하죠. 국익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식에도 참석하시고 시장에도 방문하셔서 시민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과연 4.3 추념식에 참석을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바쁘셨다라는 게 저희로서는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사가 매년 있는데 매번 가야 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매년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년에는 참석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님의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그 4.3 그 추념식에 하여튼 상당히 가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네. 내년에는 총선이 4월 10일이기 때문에 추념식이 딱 일주일 전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제주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방문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가능하면 내년에 오셨으면 좋겠고 총리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제주도민의 바람을 대통령께 직접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 제주 4.3은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다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인데 혹시 보셨거나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우리 공화당 등 몇 개 원외 정당들이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제주도 전역에 80여 개 정도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유가족 등 많은 도민들이 이제 분노를 했는데요. 총리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현수막을 개첩하는 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늘 대통령님께서 제가 대독한 추념사에서 정부는 4.3 희생자, 유족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현수막에 대해서 선관위는 5개 광고물법과 정당법상 정당의 정책 또는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현수막에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는 거죠? 네, 그거는 네, 다행입니다. 화면에 다시 저희가 제주 4.3 특별법 13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주 4.3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추념사에서 하신 말씀과 근본 취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수막에 나온 내용, 제주 4.3이 김일성 지령에 따른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 허위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분명한 거는 무고하게 희생된 그런 희생자 그리고 유족 명예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안은 법 자체를 보시면 진상조사 결과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사실관계 조사를 했고 그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제주 4.3은 다음 페이지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주 4.3은 김일성이나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 진상조사 보고서하고 명확하게 위반되는 배치되는 현수막 내용인데 그래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그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조금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이 70만 제주도민들이 며칠 동안 상당히 반목할 수밖에 없었던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총리께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명확하게 허위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 제주 4.3 특별법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내용 자체가 부적절하다, 내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한 연구 결과 4.3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명확하게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주장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제주 4.3만의 문제가 아니라 극우 세력의 준동 또 더 나아가서 종북몰이를 하려는 일각의 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총리님, 최근에 제주 4.3이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났다고 주장을 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네, 태영호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언제 어디서 그런 주장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정확한 그 장소와 그거는 좀 알고 있지 못합니다.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4.3 추념일 날, 그것도 이 국회의사당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소속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 제주를 방문해서 희생자를 추모한다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총리님, 태용호 의원 발언도 북한의 지령에,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제주 4.3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주 4.3 특별법에 명확히 위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이걸 보고 사법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태용호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본인은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본인이 아무래도 북한에서 귀순하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데 있어서의 근거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배우기에 김일성이 지시를 해서 지령을 내려서 이에 따라 제주에서 4.3 무장 폭동이 있었다라고 배웠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본인들의 주체사상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게 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법 위반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미래 세대에게 북한에서 배운 정보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조사해 확인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뭐 그러한 쪽으로 항상 그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한 그 말씀은 비단 뭐 이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다른 문제에 대해서 현대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그 정부로서도 노력을 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국가가 주도한 보고서가 나와 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룬 내용인데도 북한에서 배웠다는 내용을 근거로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에 부안해동에서 많은 구구 단체들이 동일한 내용들을 현수막 또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정부가 아무런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총리님, 단순히 교과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데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고 이것이 사법적으로 어떤 법률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당사자가 그런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든지 하는 길들은 다 열려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한 거는 정부는 무고한 4.3 희생자 그리고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총리께서 대독한 대통령 추념사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추념사와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비교를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유족들이 원하는 4.3 특별법 개정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주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마치 선거 공약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도민들은 유족들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수막에서 우리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리고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정부가 전혀 막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일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이런 현수막과 연관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모든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으니까 정부로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무고한 4.3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치의 사법화를 방지하려면이라는 신문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정치인들이 소송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이해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하지 않고 국민들이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정치에 기대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법적 구제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우리 정부가 대일 관계에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간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지금 75년이 지난 지금 일각에서 계속 4.3이 김일성의 지시가 있었네 없었네라는 얘기로 우리 국력을 낭비하는 이런 상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구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총리께서 보시기에 왜 인구 감소가 문제되고 있는 겁니까? 그 원인을 말씀하라고 하신다면은 굉장히 복합적이다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결과가 인구가 줄어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는 겁니까? 저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국가 전체의 구조와 경제 구조가 전면적으로 제대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게 된다 하는 게 제일
큰 중요한 문제고요. 근데 그러한 그 원인으로서는 일자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은퇴한 다음에 적절한 연금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하여튼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준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결국 소멸된다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일종의 그 트렌드를 바꾸려고 하는 정말 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진 정책으로서 이 대책을 만들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여러 부처가 다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혹시 주요한 정책 몇 가지만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 정책은 대통령께서 저출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밝히시는 회의였고요. 거기에 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이 있습니다만 이 정책이 절대로 완벽한 정책이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의 그런 그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중요한 정책을 계속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히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주 종합적이고 한 번으로서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인 정책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5대 핵심 분야, 4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5대 핵심 분야를 보면 아이 돌보미 서비스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 이런 게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정책은 이번 게 아니고 2009년 제1차 기본계획과 2015년 제2차 기본계획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발표된 5대 핵심 분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발표한 내용들의 재판 3판인데 똑같은 해법으로 과연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른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해결을 해야죠. 네. 그걸 안 하고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출산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아주 완벽한 이제 이걸로 다 정책이 확정됐고 이걸 끌고 나가면 됩니다. 이런 그러한 그 회의가 아니었고요. 과거에도 했지만 왜 안 됐는지 그러나 안 됐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만드는 그런 스킴을 만들자 하는 것이 거기에 역점이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여러 내용들이 저도 이 저출산과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주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서도 정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돌봄도 그렇고 보육 문제도 그렇고 그 난임 시술 지원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효력이 있는 정책 같으면 더 좀 확실하게 재원을 투입하자 하는 것이 여기서 선정된 것들일 거고요. 그거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 그런 특별위원회나 이런 조직에서 만들어내서 저출산위원회를 계속 가동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을 하시는 그런 계기를 만드실 걸로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 최고 통치권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러면 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아주 미약했죠. 처음입니다. 네. 10개월 동안 처음 열었습니다. 새로운 정책도 아닌데 10개월 동안 처음 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의지가 있나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인구 위기와 관련해서 청년 정책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이 좋은 일자리 만들고 1인당 노동시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는데 최근 취업 통계에 보면 그냥 쉰다고 하는 20대들이 4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총리님,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 유연화해서 사실상 더 일하게 하는 정책이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맞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유연화 제도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확실하게 쉬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의 제도를 우리 1년 단위로 만약에 유연화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노동시간은 30% 정도 줄게 되고 평균 일하는 시간은 48.5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것이 69시간제라는 프레임에 잘못 이게 설명이 되면서 정말 오해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연제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확실하게 쉬자는 것이고 이거를 1년 단위로 유연화했을 때는 지금의 52시간제보다 48.5시간제로 준다. 약 30% 정도가 일하는 시간이 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 이런 69시간으로 일하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연성을 우리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의 그 청년들의 휴식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확실하게 줄이는 것은 현재보다도 52시간제가 아니라 더 줄이고 그리고 유연제를 하면은 아마 더 확실한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상 또 우리 여러 가지 청년들도 좀 더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고 또 제조업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이런 52시간제가 너무 경직화돼 가지고 좀 힘들다 하는 말씀을 하고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 청년들의 이 제도에 대한 유연화 제도에 대한 걱정 이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수렴을 계속 해나가면서 지금 4월 17일까지 아마 입법 예고 기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유연화를 할 경우에 유연화에 따른 우리 청년들이 소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휴가의 시간이라든지 또는 임금을 제대로 받는다든지 또는 근로자들의 의견이 분명하게 합의 과정에서 반영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좀 적극적으로 확실한 그런 이행 계획을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전제하신 내용들 자체에 동의할 수 없고 근로 시간 결정에 대해서 노동자의 결정권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게 해야죠. 그거에 대해 그렇게 못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못하실 거고 유연화는 그래서 저는 극구 반대하고 막을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여성들이 우리나라 30대 후반 여성들의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한 11.4% 낮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좀 탄력적인 이 근무 시간 그리고 보육 그리고 일종의 가사 노동에 대한 우리 가족들과의 분담 주로 이제 남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한 여성들이 직장 생활 유지하는데 구조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구조적인 어려움과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청년과 지금 존재하는 청년과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서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리는 게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경제가 소멸되지 않고 국가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고 그래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또 청년을 위해 제가 아까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 저는 말씀드렸는데 정부는 확고하게 계속 유지하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유연화의 그런 이러한 그 제도는 있어야 된다. 저희가 네덜란드 사례를 좀 잘 봅니다. 그 네덜란드의 이런 제도의 제일 큰 우리와의 특징은 역시 유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가 가장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시하고 또 그런 분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매치가 돼가지고 만족도도 높은 그런 근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이렇게 경직적인 제도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도가 낮아서 저는 정부가 포기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계속 이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해서 좀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하시는 말씀 자체가 맞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게 20년 전이라면 30년 전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맞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2023년에 지금 상황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 순간에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그런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과 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적절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저는 그 점에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확인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네,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주었다가 뺏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우리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도,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책 없이 군대 빼준다고 하면 아이 많이 낳겠지, 증여세 면제해준다고 하면 아이 셋을 낳겠지라고 기대하는 단순한 정책에 대해 우리 청년들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미래를 약속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